전에 민사구제법 수업감은 지급명령 독촉 절차에 대해서 심지어 전자소송 우리가 들어가 봐서 한 것도 있어. 거기 보면 그때 진짜 들어간 건 아니고 무슨 이렇게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등록한 경우에 있으면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전자소송 사이트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아까 뭘 보여주냐면 아까 공시송달 여기 볼 수 있어. 대법원 여기서 옛날에는 공시송달을 이제 아까 이제 송달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디서 끊기니까 그 서류를 법원 직원의 법원 사무관의 캐비넷에 넣고 법원 어디에 있냐면 그 앞에 게시판에다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공시송달 되는 거 봐보자. 어디에 있을 것 같냐면 공고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여기 공시송달 보이지? 공고에 공시송달. 서울에서 오늘 공시송달 된 거. 여기 뭐 특이하네. 원래는 공시송달 할 수 없다고 그래. 하는 경우로는 안 된다고 그랬지. 지금 명령은. 근데 어떤 예외 있다고 그랬지? 그 은행법 등에서 금융기관 그런 데서의 대여금은 그 자체가 거의 확실하니까 채권자가. 응? 그치? 된다고 했지. 아마 그 케이스 같은데 한번 보자. 특이하네. 지금 명령을 이게 안 가고 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안 가는 거면 공시송달까지는 못하게 해놨는데 이런 거로는 이용 못하게 했는데 지금 그 주식회사 KRNC가 아마 은행법의 그런 금융기관 같은데 그지? 그래서 이 서류를 받아가십시오. 사법보좌관이. 특이하게 이게 공시송달로도 됐네. 그지? 또 하나. 일반 소송의 공시송달. 공시송달. 준비서면 부본. 피고에게 송달할 의서류는 법원에 보관 중이오니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 재판부에서 서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소장도 아마 공시송달 될 수도 있고 소장은 제대로 갔는데 그 두 번째 이제 준비서면 같은 게 어디서 연락이 이제 안 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준비서면을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공시송달 아까 2주 뒤에 지나면서 이제 송달된 것처럼 되는데 그 동일한 사건에서 그거는 그 다음은 이제 2주 안 기다리고 처음만 한번 2주 기다려주고 그 다음 계속 이제 송달되면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 처음만 2주 기다렸죠. 여기는 8월 23일 0시에 됐다. 봐봐. 8월 22일 날 나갔지. 곧바로 23, 0시. 2주 안 기다려줘. 이건 그러니까 애초 것도 아마 공시송달 됐을 거야. 소장 날라간 게. 그치? 그 일자 차이 알겠어? 바로 다음날 0시에 딱 송달된 거로 한다. 이런 이야기지. 소장을 한번 봐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소장이 하나 있으면 보여줄게요. 소장 단계에서. 판결 선고기일 같은 것도 어떻게 될 건가? 봐보지. 그 앞에서부터 공시송달 됐었으면서 판결 선고까지도 22일 날 공시송달 하면서 23일 날 된다. 선고가 된 거지. 소장 부본. 여기 보자.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 부분을 송달하면서 소송 안내서 어떻게 답변해라 이렇게 하면서 8월 22일 날 나갔는데 여기 봐. 여기는 아까 같이 하려면 8월 23일 0시 해야 되는데 요거 9월 6일이 2주 뒤야. 잘 따져봐. 그치? 차이 알겠지? 첫 번째 나가는 서류는 그래도 2주간 한번 주지. 인터벌을 주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곧바로 그 다음날 됐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또 원래부터 분쟁이 있는 경우는 자기가 주소는 어떻게 잠수 타고 뭐 엉망으로 해놓고 했을 때는 혹시 나한테 뭐 문제가 생길지 않을까 해서 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 일일이 했느냐. 놓치기 쉽겠지 뭐. 2주일 아니라 뭐 2달을 줘도 사실은 놓치기 쉽겠지.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원래는 다툼이 있으면 원래는 어떻게 돼? 이 피고도 법정에 와서 나 억울하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송달돼서 원사이드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뒤늦게 뭐 내
소송에서 내가 패소해서 이전 등기, 내 등기가 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내가 1억 원 갚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나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주소가 좀 불분명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니네가 나 왜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제대로 안 줬냐. 송달을 이쪽은 또 송달을 안 한 건 아닌데 공시송달로 했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는 또 따지는 제도가 뭐 소송행위에 인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항소기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다 해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라는 게 민사소송법 173조에 있고, 거꾸로 이제 원고 측이 아예 주소도 사실은 파악하려면 파악할 수 있는데 따돌리면서 약간 기망적으로 했을 때는 그게 민사소송법이 뭐까지 갈 수 있냐면 판결의 편치라는, 오히려 원고 측이 여러 가지 피고를 갖다가 따돌리기 위해서 잘 파악을 못한 것처럼 피고가 뭐 주소가 불분명한 것처럼 이렇게 작출을 해서 공시송달 되니까 피고가 답변을 못하니까 이 싸움에서 원사이드로 끝났는데 나중에 피고가 이거 보고서 얘네들이 나를 따돌리는 어떤 작업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게 이제 주장돼서 판결의 편치 뭐 이런 것에서 확정된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심이란 수법을 쓰는, 이런 방법을 쓰는 이런 경우도 상정할 수는 있어요. 민사법에서 다 배우는 거야. 그지? 지금은 이제 공시송달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이해했지, 공시송달이라는 개념. 근데 사실은 공시송달 당하는 사람 입장은 이 송달로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쓰는 카드인데, 송달이라는 것의 원래 기능은 뭐야? 그 문서가 자기한테 와야 되는 문서, 명예 문서를 잘 받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의 기회를 포착한다. 그렇잖아. 연락이 돼서 너 할 말 있으면 하라 라는 것의 수단이잖아, 송달이. 근데 그 송달을 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진짜 반박할 기회를 잡았다고 또 보기는 어렵잖아. 그렇지? 어렵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잘 생각해봐. 그래서 송달 지금 된 거 보여주는 거네. 송달 말고 요거는 독촉, 전자소송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그거야. 전자소송. 요 사이트 있네. 전자소송. 그치? 여기에 전자소송이 있네. 좀 아까 공시송달 요 공고에서 있었고 하부 메뉴에 있었고 지금 송달 전자소송이 있네.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 이용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이게 약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있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전자소송 체험하기 여기 있네.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기록을. 이건 정식 소송일 때네. 지금 하라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로그인해서 한번 하면 이제 들어가지는 거야. 이건 소송이니까 나중에 여기다 로그인해서 한번 연습하게 지금 그렇게 해줬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는데 뭐야, 자기 마음대로 가. 한번 확인해볼까? 비밀번호 틀린데 스킵. 나는 스킵. 스킵하면 돼. 그 다음에 서류 제출, 민사서류 클릭, 소장 클릭, 정수, 동의, 스스로 작성, 선택, 삭금면, 뭐 돈 빌려준 거 대여금. 3천만 원 넣으면 이런 게 자동 계산돼. 인지 얼마 붙이고 이런 게. 그치? 서울중앙지방법원. 네, 관할법원. 다음. 내 정보 가져오기 하면 원래 자기가 로그인할 때 정보가 가져와서 그게 원고로 배치가 돼. 원래는 종이에는 이제 일일이 써야 되는데 로그인했던 그 정보에 의해서 나오네. 그지? 그 다음에 저장. 피고는 저장되어 있을 수는 없겠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회사. 그 다음에 다음 저장. 무슨 주식회사한테 하는 거네. 내가 지금 주식회사가 저장됐어.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여기 작성. 아까 3천만 원 딱 작성된 거 나오네. 원인도
계속 나오네. 3천만 원인가? 일시 100천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갖고 있다. 그지? 그런 게 쫙쫙 되네. 돼요. 그 다음에 파일 첨부. 자기가 돈 빌려주고 지불각서 받은 증거. 독촉 절차는 이런 거 붙일 필요도 없어. 독촉 절차는. 이게 소송이니까 붙이는 거지. 독촉 절차는 그냥 말대로 나 3천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그 사법보좌관이 너 진짜 3천만 원 받을 거 있느냐 확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야. 아까. 그치? 이건 이제 소송이니까 증거자료 붙이는 거죠. 그다음에 상대방 회사 인감, 대표자 누군지 이런 것 때문에 붙이지. 그다음에 등록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딱딱 뜨네. 그치? 따다다. 그다음에 서류명, 법인 등기부,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그래야지 상대방 대표자 이런 거. 첨부. 법인 등기부 등본. 원래 자기 지금 자기 파일에 있었던 거를 지금 올리는 거지. 그지? 법원 등기부 스캔해 놨겠지? 아니면 스캔으로 해서 받아 놨겠지? 그래서 등록. 그래서 작성 완료. 오, 이렇게 소장이 작성됐어. 홍길동이 아까 어떤 회사였지?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려와 좀 보여주지. 응? 이렇게 해서 됐어. 그래서 이상이 없어. 한번 확인했어. 그지? 나 확인하려는데 확인도 못하게 하고 막 내려오고 지금 확인했어. 그 다음에 확인됐어. 그러니까 인지 때도 좀 아까 다 계산돼서 위에서 쭉 뭔가 있었어. 사실은. 응? 이제 이게 납부 어떻게 할래? 신용카드로 저쪽 해가지고 신용카드 어떻게 해서 다 자기가 계산돼서 납부하면 납부하시면 확인. 그래서 뭐 안심 카드 클릭 뭐 이렇게 다 돼서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 보내면 소장 제출이 되는 거야. 소장 제출. 이렇게 해서 자기 뭐지 이게 공인인증서 이렇게 해서 스킵 하면서 쳐서 넘어가. 그다음에 이제 접수 제대로 됐는지 확인 접수증까지 확인돼서 나오네. ABC 주식회사에 대해서 내가 홍길동인데 그지? 이렇게 접수 잘 됐다. 그래서 출력해서 이제 그러면 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거지, 그지? 그다음에 이 부본이 피고한테 가는데 피고한테는 이제 종이로 출력돼서 가는 거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자기가 작성해서 부본을 피고 수만큼 부본을 내야 된다. 그 말이 뭐야? 법원이 복사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냈던 부본을 법원이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냈던 걸 갖고 보내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소장 제출이야. 일단 소장 제출까지 이해됐지? 독촉 절차도 하나 뭔가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네. 독촉 절차는 따로 안 했나 보네. 전자소송할 줄 알면 뭐 독촉 절차는 더 뭐 잘할 수 있는데 독촉 절차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네. 민사 서류 중에 오늘 진짜인가 보다. 삥크 소리 나는 거. 이거 지급 명령 있다. 이거 지금 그지? 지금 진짜인가 보다. 이거 지급 명령 있잖아. 그지? 이거 지급 명령. 일반 민사와 달리 지급 명령. 지급 명령의 특징은 뭐라고 했지? 그 증거 서류를 붙일 필요도 없어. 그치? 그냥 자기 말로 얼마 받을 거 있는데 못 받고 있다. 이런 거지. 그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래 받아야 되는 뭐 차용증 같은 거 붙일 필요도 없어. 뭐 붙인다고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붙이지 않아도 그것대로 그냥 지급하라라고 명령을 보낸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 이렇게 하는 거야. 독촉 절차 지급 명령도 여기 들어가는데 아마 모델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왼쪽에 전자수동 체험하기 있는지 모르겠다. 전문가용은 변호사들인가 보다. 이 교육 동영상은 법률 전문가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손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해 편의를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 소속 직원이 변호사의 전자서면을 받아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시나리오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경호 화살표 키를 누르면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제출, 송달문서 확인, 연락 및 발급 등의 기능을 이용하려면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전자수석 홈페이지의 주된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중앙에는 자주 쓰는 기능을 배치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송달 문서 확인, 나의 전자수송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단의 메뉴는 전체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메뉴에서는 서류의 검색과 제출, 제출 서류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송달 문서 확인 메뉴에서는 전자적으로 송달받은 문서의 전부 또는 미확인 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발급 메뉴에서는 나의 사건을 열람하거나 판결문 정본, 조서 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환급 메뉴에서는 소송 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가상 계좌의 확인과 인지에게 온라인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는 나의 사건 현황의 확인, 나의 사건 관리, 작성 중인 서류의 확인, 알림 서비스 신청, 전자소송 사건 등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우측에 모아놓았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빠르게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먼저 제출하고자 하는 소송 서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 아이콘 표시가 되어 있는 소송 서류는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면의 제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과 답변서의 제출 방법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체험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 서면을 제출할 사건 번호를 입력합니다. 준비 서면은 미리 작성한 준비 서면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파일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열기 창에서 미리 작성한 준비 서면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열기 버튼을 눌러 준비 서면 파일을 첨부합니다. 준비 서면을 여기서 직접 입력하지 않고 작성한 것을 스캔해서 올릴 수 있다 이거지. 각 단계별로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그때까지의 작업 내용이 임시 저장되므로 나중에 다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된 문서는 화면 오른쪽에 나의 소송 메뉴 중 임시 저장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고 이후 작업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PDF 변환 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문서 파일 또는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자의 개인 PC에서 PDF 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면과 함께 증거 파일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 파일은 준비 서면 파일과 별개로 작성하여 두었다가 입증 서류 추가 단계에서 파일 첨부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파일 첨부는 마우스로 파일을 끌어붙이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 생성되는 창에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작성된 거 내지는 만들어 놓은 거. 각각의 증거를 별개의 파일로 작성한 다음 차례로 첨부하면 호증 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편리합니다. 증거 파일의 첨부가 제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한 파일이 입증 서류 목록에 추가되도록 합니다. 아까 호증 번호가 자동으로 된다. 원래는 자기가 만들면 이제 원고 측은 갑이라는 말을 쓰고 피고 측은 을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페이지 넘버 말고 오른쪽이나 이런 데 이제 스탬프 같이 갑 1호증, 두 번째 갑 2호증, 갑 3호증 자기가 쭉 나가는 일련번호를 붙이고 피고 측은 을 1호증, 을 2호증 나가니까 그 1, 2, 3, 4, 5 이게 자동으로 붙는다. 호증 번호가 자동으로 붙는다가 그 말이야. 입증 서류 목록에서 첨부된 증거 파일의 호증 번호, 서류명,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증 번호는 이전에 제출한 증거 다음 번호부터 부여가 되고 여러 개의 증거 파일은 첨부한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호증 번호를 수정하거나 증거를 분리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호증 번호 편집 기능을 이용합니다. 화면과 같이 4개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각각의 증거를 별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등록하면 별도의 증거 분리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증 번호 편집 화면에서는 호증 번호와 서류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증거 파일을 여러 개의 증거로 분리하려는 경우 해당 파일을 체크하고 몇 개의 증거로 분리할 것인지를 입력한 후 인증 서류 분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분리하는 증거의 설명과 해당 페이지 번호를 입력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수의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 호증 번호, 서증 파일명, 시작과 끝 페이지 등을 입력한 엑셀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인증서류 목록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서류 추가 화면에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등본 등 필요한 첨부 문서를 파일 첨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절차를 마친 후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문서 뷰를 통해 제출하려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표의 왼쪽에는 지금까지 파일 첨부한 소속 서류와 증거 서류 등의 서류 목록이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해당 파일의 뷰어 창이 나타납니다. 서류 목록란의 서류명 부분을 클릭하여 파일 첨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성된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는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제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소속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작업한 경우 자신이 전자서명을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에게 전자서명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가 로그인하여 작업한 경우 전자서명 요청 버튼 대신 바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전자서명을 요청한 이후 변호사가 로그인하면 첫 화면 오른쪽에 나의 소속 메뉴에 전자서명이 필요한 사건 수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전자서명 목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전자서명 요청을 받은 사건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목록 화면에서는 전자서명 요청을 받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선택한 후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창이 나타나 전자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전자서명은 종이 문서의 서명 라인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종이로 이제 소장 작성한다든지 했을 때 자기가 문서의 어떤 작성 주체니까 서명 날인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전자서명으로 된다. 그 이야기죠. 전자서명을 마치면 해당 서류는 제출 대기 목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전자서명 목록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제출 대기 목록 화면에서는 전자서명이 완료된 서류를 체크박스에서 선택한 다음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려는 문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최종 확인을 마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인증서 창에서 전자서명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자서명은 종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이 단계에서는 소속 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서면의 제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마지막 이 공인인증서로 하는 서명 이거는 제출하는 거지 그 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지. 이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건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 나의 사건 현황이나 나의 사건 관리와 같은 화면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사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변호사는 이제 여러 사건을 계속 이제 아까 같이 접수하거나 하면서 그 사건 파일을 이제 관리한다 이 이야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문가용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뭐가 나와요? 직원이 사실상 만들어주고 제출을 하기 전에 작성 주체로서의 어떤 서명은 이제 변호사가 해야 되니까 그 얘기 등등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용이긴 하지만 그 시스템 그 전 단계까지는 같은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니까 실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까지는 사실상
작성하고 변호사가 이제 작성 조처로 사인하니까 여러분도 뭐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아까 그런 식으로 한다. 뭐 그런 거죠. 되게 편리해졌죠. 이런 전자소송이 이제 대부분의 사건에서 다만 이제 우리가 전자소송은 법정에 안 가고 이렇게 자기 컴퓨터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아바타 비슷하게 공방을 하느냐. 내가 아바타 내세워서 이제 하는 것까지 나는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는 않죠. 법정에는 가는 거지 이런 서류를 제출하는 걸 과거에 종이로 해서 가는 거가 온라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전자 시스템적으로 된다는 거지 법정 자체가 그렇게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컴퓨터 앉아서 하는 건 아닌데 작년에 심지어 어디까지는 갔냐면 증인신문을 원래 법정에 와서 뭐 신문하는 거가 화상증인신문 제도가 작년에 민사소법 그러고 그것을 뒷받침한 규칙에 도입됐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화상으로 신문할 수 있는 제도까지가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 뭐 기술이 더 발전하고 어떻게 되에 따라 진짜 자기 컴퓨터 앞에서 자기 단말 장치 앞에서 재판을 하는 이런 시대가 금방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봐요. 여기까지. 완벽한 지금 법정 자체를 단말 장치에서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전자소송이라는 것은 송달 같은 거, 문서 제출 같은 거, 그다음에 자기 단말 장치에서 어떤 지금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고 실제 그게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당연히 앉아서 하니까 그렇죠.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를 10%인가 감면해줘요. 5%인가 10%인가 어디 찾아보면 나오는데 인지도 감면해주는데 큰 사건 아닐 때는 별게 아니지만 인지를 예를 들어 300만 원 붙여야 될 때는 5%인지 10%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의미 있는 비율로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실은. 그게 이제 이용을 유도하려고 인지를 조금 하는데 다만 이게 법원이 우리가 그러지 아직도 여러분도 단말 장치로 무슨 만화나 잠깐 뭘 보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보지 막 교과서적인 공부를 막 뭔가 머리를 쓰면서 보는 거 화면을 보면 좀 본 것 같지 않지. 판사도 이제 법원에 그러니까 모니터를 눈 안 아픈 최고급 모니터 같은 걸 주고 있는데 그래도 또 아무리 화면상으로만 보는 건 좀 뭐니까 사실은 법원은 또 출력해서 볼 가능성도 있어요. 실은. 화면만으로 끝이면 제일 완벽한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모니터라도 눈이 아프고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는 거는 종이만 못한다. 물론 이제 점차 오히려 종이가 이상하다. 나는 화면 모니터로 보는 게 더 원칙인 것 같고 그게 익숙하다면 모르겠는데 조금 화면은 생각하면서 뭔가 본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출력해서 보는 경우도 있대. 우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판사들은. 또 질문 있으면 해봐요. 판사도 그러니까 판사도 자기가 맡은 사건에 매니지먼트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야. 자기가. 옛날에는 종이로 낸 거 이렇게 사건 묶어가지고 검은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갔는데 완벽하다면 그 끈으로 묶은 거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끈으로 묶은 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3명 판사가 합의보면 부장판사 있고 하는데 그 끈으로 묶은 철을 3개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누가 보고 있는 동안은 같은 재판부에서 누가 못 보잖아. 부장판사가 보고 있으면 못 보잖아. 기다려야지. 근데 이렇게 전자소송 내면 동시에 볼 수 있잖아. 그런 장점도 있지. 자기네 재판부가 그 사건 동시에 볼 수도 있지. 그렇죠? 또 질문 있으면 해봐. 대법원 사이트로 이제 대법원 사이트로 가서 나홀로 소송을 한번 보자.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런 게 있어. 일단 신문 기사부터 한번 찾아봐. 신문 기사에 나홀로 소송, 전자소송 검색어 넣어서 최근 기사 한번 찾아봐. 나홀로 소송을 전자소송 사이트에 연결시켰다. 이런 기사가 있어. 한번 찾아봐. 나홀로 소송과 전자소송. 해서 뉴스로 해봐. 요점. 그러면 최근 뉴스에 이거 말고 여기 있다. 4번째. 그렇지. 8월 25일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 등을 전자소송에서 갖다 써서 이제 편의적으로 해줬다. 그런 기사야. 그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를 가보자. 여기 보면
넘기지 마봐. 여기 나홀로 소송 사이트가 있지. 여기 나홀로 소송 사이트. 그 다음에 여기 전자소송 사이트 있지. 일단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들어가 봐. 그러면 나홀로 소송 사이트 자체는 전자소송은 아니야. 나홀로 소송 사이트는 종이 소송이든 뭐든 혼자 직접 소송하는 사람, 본인 소송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제공을 해주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이제 보면 소송 뭐 준비, 뭐 피고에 대응 이런 이제 본인 소송을 하는,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도 아니고, 또 우리가 본인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법률 용어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거지. 우리나라 민사소송 시스템은 1학기 때도 얘기했지만 변호사 강제주의는 아니라고 그랬지. 본인이 직접 소송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지. 본인이 당사자 능력이 있고 소송 능력이 있는 한도에서. 예컨대 본인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송 무능력자니까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데, 본인이 소송 능력자라면 직접 소송할 수 있는데, 다만 소송이라는 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지. 그렇지만 본인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어. 본인이 소송하는 게 소액 사건이라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전적인 청구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본인이 소송을 수행해.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변호사한테 맡길, 그래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게 그 언밸런스한 그런 금액적인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금액이 작다고 그래서 꼭 간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금액이 작은 거는 뭐 간단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소송 수행을 하는데, 본인 소송 수행을 직접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인 건 확실하지. 우리도 뭐 민사소송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걸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나홀로 본인 소송하는 경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돼 있어. 예를 들어 대여금 소장 작성하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보지. 그렇지. 그럼 저번 때 우리가 독촉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에 신청고 해당하는 게 소장의 청구 취지야. 그렇지? 청구 취지. 소장 작성하기 한번 눌러봐. 로그인. 너 한번 회원가입 해야겠다. 이거 보여주려고. 괜찮아. 이거 회원가입까지 또 뭐 한번 회원가입 한번 해봐. 나중에 탈퇴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대여금이잖아. 저번 때 지급명령 신청서에 보면 그 지연손해금 붙이는 거, 이런 거가 조금 보통 사람들한테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처분권주의처럼 사실은 그냥 원금만 딱 신청하면 되는데, 그래도 맥시멈 지연손해금까지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받아야겠지. 나중에 마지막까지 접수까지는 가지 말고 자 보자. 비슷비슷해. 독촉 절차 지급명령도 똑같고, 원고 네 정보 가져오면 이제 네가 원고가 될 거야. 그치? 나오니? 이렇게 돼 있니? 그래서 다음 넘어가 봐. 당사자 저장. 작성 완료 말고, 너 작성 완료해서 하지 말고 임시로 저장해봐. 임시.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 취지. 너가 얼마 받을 거 있냐? 한 400만 원 받을 거 있다고 쳐. 1000만 원까지 쓰고 싶어? 그럼 인지 때는 자동 계산될 거야. 인지 때가 2만 원이네. 원래 인지 때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1000분의 5 정도에서 약간씩 더 이렇게 좀 낮아. 그러니까 400만 원이면 1000분의 5 한번 계산해봐. 400만 원에 1000분의 5. 딱 2만 원 맞나?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떨어져. 그런 느낌이야. 맞지? 역으로 이렇게 떨어져. 그 다음에 인지 말고 송달료는 무슨 개념이냐? 송달료는 이제 내가 소장 접수하면 소장 본인 피고한테 가고 나중에 서류가 오는데, 아마 이 소액 사건은 10회분인가 뭐 정도를 미리 예납을 해. 그다가 나중에 다 안 쓰면 돌려줘.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자기 돌려받을 은행 쓰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만 미리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합의 사건은 한 20회분이고
소액 사건, 단독 사건은 한 10회분인가?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리 예납을 해. 한번 해봐. 당사자 원고 피고니까 계산 결과 봐봐. 한 명씩 하니까 7만 4천 원. 이게 뭐냐면 등기 우편보다 조금 비싼 거야. 한 번 송달료가 지금 현재 3,700원 정도야. 그런데 2명이고 10회 맞네. 그지? 그러니까 원고한테도 한 10회분 온다는 정도로 생각해서 내놓고 피고한테도 한 10회분 생각해서 내놓고 해서 20회분을 74,000원을 내놓고 나중에 다 안 쓰면 돌려줘. 되겠지? 이해되겠지? 그 다음 하여튼 넌 잘해서 그 다음에 송달료, 인지도 송달료 계산하기 해서 자동 계산. 왜 송달료가 아까 저장 안 하고 나왔나? 여기 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저장 같은 거 있나 보자. 없어? 그 다음 닫기로 나가면 아까 나올까? 거기에 들어가 있어. 왜 안 들어가지? 저장 안 하고 나와서 그러나 한번 봐봐. 아니면 직접 썼어? 직접 쓰는 건가? 그거 자동으로 가게 했을 것 같은데 네가 아까 저장을 안 해서는 않을까? 인지 때는 자동 계산이 되는데 계산하기 하고 오는 건가 보다. 그렇지? 그래도 그거 이렇게 여기 나타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어? 왜냐면 그게 불특정인데 자기가 특정해서 한 명 한 명을 썼으니까 그렇게 계산되면 오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런 거 거기 국민신문고 같은 데 올려. 그 다음에 청구 취지도 봐봐. 직접 이제 자기가 타입하는데 기본형이 있네. 요 두 번째 작성례 봐봐. 첫 번째 기본형 한번 봐봐. 일단 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여기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여기가 언제야? 변제기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얼마야? 이자가 있었으면 그 이자를 쓰면 되고 이자 없었으면 얼마부터? 5%. 그 다음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여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때문에 작년까지 20%였는데 그 저번 때 바꾸라고 한 지금은 15%. 그치? 근데 원래 이자가 한 20% 있었다고 쳐보자. 원래 이자가 20% 있었으면 400만 원 및, 그지?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이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니? 원래부터도 이자 안 받았으면. 그럼 그때부터 쳐야 되는데 원래 이자는 제대로 됐고 변제기부터 생각한다면 만약 변제기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곧바로 그냥 20% 하면 돼. 그지? 이자가 없었으니까 연 5%고 이자가 없었으니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15%를 받겠다는 거지. 원래 이자가 20%면 굳이 그거 끌어쏠 필요가 없다는 거지. 20% 계속 지연손해금으로 발생하지. 원래 약정이자가 결국 안 갚았으면 그게 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만큼 받기로 했던 게 손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연이자 이율이 다른 경우로 그럼 한번 봐봐. 지연이자 다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형 이거 맞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율이 기간별로 다르니까 막 기간이 나뉘는데 너무 복잡한 케이스네. 이건 이율이 틀린 경우니까 오히려 이자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로 가봐. 이 경우는 그냥 이자 청구 없이 자기 4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만 쓰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항상 두 번째가 청구 취지에 있어. 소송 비용은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지금 내가 소송까지 내게 된 건 피고 잘못이니까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 다음에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가집행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 1학기 때 배웠던 건데 원래는 판결은 확정이 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데 1심만으로는 지금 이겼더라도 원고 입장에서 이겼더라도 확정된 게 아니지만 가집행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청구에는 가집행을 붙여달라라고 이렇게 청구 취지에 쓴다. 다만 청구 취지에 쓰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결문의 직권으로 하는 건데 관행상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소송 비용도 당사자가 이렇게 청구 취지에 쓰지 않아도 원고가 쓰지 않아도 법원이 나중에 판결문에 승패에 따라서 만약에 400만 원 청구했는데 300만 원만 인정됐다면 다 이긴 게 아니니까 소송 비용을 원고도 1 정도 부담하고 피고도 3
그러니까 400에 300만 원 인정되면 4분지 1은 원고, 4분지 3은 피고, 이런 식으로 4분하여 그 1은 원고에, 나머지 3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다만 원고는 관행적으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원고가 소송비용은 내가 부담할게요, 이렇게 쓸 사람은 없겠고, 보통은 자기가 주장한 게 맞으니까 피고가 부담해달라 라는 취지를 관행적으로 쓴다 이거지. 다만 이것을 관행적으로 쓰느냐 부분을 떠나서 만약에 안 쓴다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가집행도 설사 적어내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는 지금 적는데, 실제 그러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로스쿨에서는 지금 시험도 보고 가르치는데, 이런 걸 쓰느냐 안 쓰느냐가 채점이 돼. 써야 되고, 어떤 거 재산권적인 청구가 아닌 경우는 오히려 가집행을 쓰면 틀린 거가 되고, 재산권적이 아닌 거는 가집행했다가 나중에 이겼다가 질 수도 있거든. 판결이 번복될 수가 있거든. 뒤집힐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자를 치는 식으로 물어낼 거 아닌 사건에 있어서는 가집행을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 재산권적인 청구는 이자를 쳐서 나중에 되물어낼 수가 있으니까 가집행을 붙이고 네가 계속 이겼으면 되는 거고, 만약 가집행을 했다가 치면 역전이 되면 물어내야 되니까 이자를 쳐서 물어낸다.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청구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인정해 주는데, 재산권적인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집행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테스트해, 로스쿨 같은 데서는. 근데 하여튼 지금 관행적으로 이 가집행도 쓴다. 쓰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문에 나온다. 이런 원리지. 그래서 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래서 기본형으로 가서 네가 작성례를 채워. 이제 기본형을 하면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했어? 복사해서 갖다 붙여서 이제 네가 만들어. 400만 원 거기 채워. 여기가 400만 원 이제 써야 되겠지, 청구 취지에. 네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다음에 변제기가 2016년 9월 1일이라고 그래. 이자 없이 빌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5%, 그지?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5%, 그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다음날까지 지금 현재 15%, 그지? 이렇게 해서 2번, 3번 다 돼 있네. 그래서 저장하고 이제 임시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가나보다, 청구권이.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그럼 아까 9월 1일이 8월 31일 변제기로 만들어야지. 네가 400만 원 빌려줬다. 피고에게 요게 뭐였을까? 몇 년도에 언제? 자, 네가 만들어봐. 2016년 5월 1일 날 400만 원을 그래서 변제기는 이제 8월 31일로 했지. 그러니까 아까 9월 1일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 8월 31일 변제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변제기 지나면서 8월 31일 변제기 했으니까 9월 1일부터 그 지금 교재에 있는 거는 며칠로 우리가 설정했냐? 책 봐봐. 책에 지금 아까 소장 양식도 있는데 독촉 절차에서 한번 봐봐. 독촉 절차는 어떻게 하기로 해서 불러봐. 독촉 절차의 그 신청, 지급 명령 신청 취지 한번 쭉 불러줘봐. 책 갖고 있는 사람 불러봐. 장진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거 채무자 채권자는 이제 독촉 절차니까 그렇게 쓰고, 소송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땡땡년 땡월 땡일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결정 정보는 손달받는 날까지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그 앞에 연 18%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했지. D가 20%일 때는 18%를 쓰면 되는데 지금 15% 바뀌었으니까 18%로 돼 있으면 15%를 끌어쓸 필요가 없지.
이치가. 그렇잖아. 앞에 게 그거보다 낮을 때 그게 유효하지. 원래 약정이자가 12% 정도로 1년 했을 때, 월 1%를 했을 때 유효하지. 월 1.5%로 그대로 하면 뒤에 20%일 때의 그 예지. 지금 15%를 D가 바뀐다면 앞에는 15%보다 작을 때가 그게 맞는 거지. 그 이해했지? 소장을 가봐. 소장. 처음에 소장 가서 양식 봐봐. 처음에 앞에 가봐봐. 거의 앞에. 앞에 소장 가보면 소장 한번 청구치지 불러봐. 소장의 청구치지. 있을 거야. 한번 모델 불러봐. 피고는 원고에게 어. 금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1월 1일부터 이 사건 11월 1일부터 내라고 했으니까 그 청구 원인에 가서 10월 31일인지 봐봐. 그 변제기가. 그래야 맞잖아. 그지? 그치? 지금 뭘 확인시켜 주려고 그랬냐면 이게 8월 30일이 변제기니까 언제부터 이제 9월 1일부터 원래 이자가 없었어도 뭐는 붙어야 돼? 민사 법정이자. 이게 상사면 연 6%고 일반 민사면 5%가 붙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5% 붙는데 더 내가 더 악착같이 받고 싶으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얼마? 지금 소송 촉진행하는 특례법에서 얼마? 연 15% 붙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원래 약정이자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연 한 18%, 월 1.5%로 했을 때는 그냥 그걸로 밀고 나가는 게 낫지. 굳이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연 15%를 끌었을 필요 없다. 이해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되겠지? 넘어가. 밑에 쭉 내려봐. 다음 저장하기 다음 뭐 있나 봐. 임시 저장하고 다음으로 한번 봐. 글로 네가 넘어가지 말고 여기 다음으로 한번 가봐. 그렇지? 그러면 그게 입증으로 가네. 그치? 네가 찾아봐. 입증은 뭐예요? 차용증 뭐 이런 정도가 그 대여금의 증거 서류가 될 수 있겠지. 그지?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든지 차용증을 받았다든지. 그지? 그래서 그걸 복사해서 붙여. 오른쪽 복사하기 붙였어? 그 다음에 또 저장하기 하고 다음으로 가. 추가 선부 서류 없다고 치고 다음으로 가봐. 관할법은 찾아야 돼. 법원, 관할, 우리 1학기 때 민사법 다 했지. 제일 기본적인 건 누구 중심으로 내주면 돼?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면 돼. 그치? 근데 원고도 낼 수 있다고 그러지. 자기 주소지. 뭘로? 여러 가지 특별재판적을 찾을 수 있어. 제일 이런 경우는 뭐야? 지참채무라고 해서 금전채권은 지참채무니까 민사소법 8조인가에 보면 의무이행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소, 원고 주소, 신청자 주소, 독촉절차도 그 피고하고 원고에 해당하는 채무자와 채권자 주소가 다를 때 채무자 중심으로 내는 게 기본이긴 한데 채권자 중심으로 낼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 소송도 같은 동네, 같은 지역 살면 의미가 없지만 내 입장에서 원고가 지금 소장을 내는 입장에서는 원고 주소지를 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관할법원을 찾아지나 보자. 그래서 한번 봐. 관할법원 찾기 해봐. 찾아지나. 원고 주소로 해서 너 성동구로 해서 찾나? 저는 원고 성동구가 한번 해봐. 그래서 뜨나? 피고 주소지를 해줘. 피고도 서울중앙지방법이다. 성동구는. 뭐 하여튼 몰랍니다. 뭐 피고의 보통재판적으로 했다고 치고 확인해봐. 그 다음에 그래서 쭉 내려봐. 쭉 그러면 어떻게 되나? 미리 보기 해봐. 여기. 이제 딱 소장이 나오는데. 자, 쭉 천천히 내리면서 봐봐. 사건명 딱 부여돼서 대검 청구에서 청구 취지 딱 돼 있잖아. 그지? 그죠? 쭉. 그 다음에 소송비용 피고 부담한다. 가지말 수 있다. 아까 된 거. 청구원인은 400만 원을 5월 1일 날 빌려줬는데 변제기에 변제받기로 했는데 그날 안 주니까 위와 같은 청구 취지의 소장을 작성 제출합니다. 그지? 입증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주도 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차용영사도 다 받아놨네. 그지? 이거 첨부서류. 원래는 소장 부분 여기 있었어야 돼. 피고한테 갈 거를 법원이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자기가 소장을
하나 더 복사해서 똑같은 거 그걸 부본이라고 해서 원본하고 요새는 부본하고 큰 의미가 없어. 프린터에서 그냥 출력해 버리니까. 옛날에는 손으로 쓰던 시절에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지. 원본이라는 게 있고 똑같은 거라도. 근데 지금 프린터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소장 내지는 부본을 하나 더 붙여야지. 피고한테 가야 되니까. 이 소장은 누구한테가? 법원에 제출하고 부본이 피고한테 송달되고 자기도 하나 더 사실은 출력해서 갖고 있겠지. 그다음에 송달용 납부서 같은 거까지 아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소송 목적값에 대한 400만 원에서 2만 원 여기 아니면 여기에 인지를 첩보고 쭉 이게 다 내린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지금 소장이 작성되고 이 소장이 작성된 게 나홀로 소송에서 작성된 게 전자소송에서 끌었을 수 있다는 거지. 만약 전자소송에서 직접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나홀로 소송은 이걸 출력을 한다라는 거는 종이로 출력해서 우리가 자기 컴퓨터에서 뭐 서식지 보면서 작성해서 또는 변호사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베테랑이니까 해서 출력해서 옛날식으로 한다면 직접 법원 창구에 가서 내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갖다가 출력해서 그렇게 낼 수도 있지만 전자소송의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요거에 글로 끌었을 수도 있다. 거기서 전자소송으로 내는 거로 할 수도 있지만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 편해졌지. 그러니까 간단한 사건은 나홀로 소송할 수도 있지. 뭐가 조금 헷갈리냐면 이자 붙이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소장까지 이렇게 내는데 이제 막 피고가 반격하고 이러면 이제 법리 싸움 하면 이제 그거는 좀 이제 단순히 자기가 직접 하는 게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너무나 명약관화한 건 이거.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대역은 뭐야?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리라고 보이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 명령을 해서 거기서 이의가 안 나오면 다행일 수 있는 그런 전제하에 심플하게 할 수는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독촉 절차 지급 명령은 간이한 특별한 약식 절차다. 약식 소송이다. 이런 이야기 등을 했지.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샘플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직접 한 거야. 진짜 한 거야. 얘가 로그인해서. 전자소송에서는 소송은 샘플로 한번 해보게 해준 게 있는데 이건 지금 직접 한 거야. 사실은 이 피고를 이제 그래서 저번 때 뭔가 실제 사건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요거는 요 단계까지는 지금 우리가 보느라고 한 거지. 여기 다 채워놓고 해서 실전처럼 지금 한 거야. 사실은 이건 샘플 사이트가 아닌 거야. 이렇게 하고서 진짜 접수까지 해도 되는데 접수했다가 이제 변론하러 오라 그러면 소치해야지. 소치해야지. 진짜 하면 다시 이렇게 이거 다 닫아봐. 볼 게 있나? 여기서 궁금한 거 설명해봐. 궁금한 거 질문해봐. 진짜 이건 진짜 지금 우리가 하다가 그만두고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실전으로 들어갔던 거야. 요거 지금 내용은 로그인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전자소송에서 이거 이 저장해 놓은 거 끌어오기 하는 거가 있을 것 같아. 그제? 되겠어? 전자소송 한번 가봐봐. 전자소송도 똑같은 로그인 하면 통하나 거기도 또 가입해야 되나 모르겠다. 이건 너 그럼 나중에 이거 나홀로 소송 걸 지우던지 해. 더 진행은 안 했으니까. 그냥 주겠습니다. 나중에 또 쓰자 우리가. 그다음 실제 400만 원 빌려줘. 아니면 안 빌려줬어도 한번 우겨봐. 좀 재수 없는 사람한테 걸어. 전자소송 그 아이디 한번 들어가지나 보자. 다시 가입해야 되나? 다시 가입해야 되나 보다. 여기는 따로 그럼 여기 봐봐.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질문해봐봐. 그러니까 이 전자소송은 지금 샘플은 있었지. 지금 이제 신문기사가 편의를 위해서 나홀로 소송에서 작성된 것을 직접 출력해서 종이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 전자소송에서 끌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나홀로 소송은 본인 소송은 소액 사건의 경우는 90%가 넘어. 그런 실정이야.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게 그렇게 많지. 왜냐면 소가 소송 목적값 2천만 원 이하 사건. 소액 사건은 모든 경우가 소액 사건이 아니라 금전적인 청구다. 소액 사건하고 지급 명령의 또 차이는 뭐야? 독촉 절차. 독촉 절차는 대상은 소액 사건하고 똑같이 금전적인 청구인데 독촉 절차는 금액의 제한이 없다고 그랬지.
금액이 제한이 없어. 막 1억, 2억도 돼. 근데 소액 사건은 소송이긴 소송이야. 그래서 변론이 있는 거야. 부르는 거야. 소송처럼 진행하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약간의 특례가 인정되는 거야. 소액 사건 심판법이란.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청구를 전제로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소액 사건이라고 그래. 하여튼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 비례가 안 맞는 거지, 금액적으로. 그래서 소액 사건의 경우는 지금 90%가 넘게 본인 소송인데, 다만 대법원이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해서 여러 가지 조금 편하게 해주긴 했는데, 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아까 그 이자율 같은 거 하는 거는 이 원리를 모르면 좀 힘든 거고, 그냥 딱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지급하라. 뭐 이자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지연손해고, 그러면 한번 해볼 수는 있겠는데, 아무리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줬지만 그렇게 뭐 원리를 좀 깨우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처분권주의니까 뭐야? 법원이 알아서 요청한 바보다 더 크게는 안 해주지만, 자기가 그게 법률 지식이 있든 없든 그 정도만 신청하겠다라면 그 한도에서는 해주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자기가 이자를 막 청구하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걸 몰라서 그랬든 알면서 난 그건 짜투리니까 괜찮다고 하든, 그건 자기의 의사에 따른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뭐 직접 하려면 할 수는 있게, 그래도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뭔가는 세팅해 줬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뭐 익숙하지는 않네. 그치? 익숙하지는 않는 건. 하여튼 그런 상황에 나홀로 소송 사이트가 있었다, 대법원에. 그 다음에 뉴스가 마침 최근에 연계를 시켰다, 전자소송이. 그런 뉴스 때문에 이제 지금 오늘 수업을 전개했는데, 다시 오늘 수업은 독촉 절차 지급 명령이 금융권 등에 있어서 공시송달로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역으로 남용 내지 오용의 피해에 대한 어떤 정성호라는 국회의원의 그 개정안 발의, 그 다음에 저번 때 전자소송에 이어서 오늘 나홀로 소송, 뭐 이런 것까지 익혀봤네.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민사구제법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되겠지? 질문 있으면 해봐. 없어?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수고.